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호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미국에 486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내주고 대신 15%의 관세를 얻어내면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도 막았습니다. 이번 협상을 둘러싼 득실과 함께 아직 불확실한 이야기들까지 오늘 뉴스 특보에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일단 가장 큰 틀의 양국 합의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가 적용되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됩니다. 대신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6조 원을 대미 투자펀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선업 특화펀드 1,500달러를 제외한 2천억 달러는 대부분 보증과 대출로 구성됐다면서 직접 투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의 압박이 거셌던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협상에 나섰던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미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한미 경제 관계가 업그레이드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번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조선업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서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도우면서 새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에 대해 미국의 비관세 장벽 축소와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국이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준 그리고 얻어낸 숫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상호 관세율 15%. 이 숫자는 일본과 유럽이 받아든 숫자와 같습니다. 달랐던 부분은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인데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우리나라의 협상 결과 일단 관세 15%는 선방한 결과라는 평가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연합과 경쟁하는 우리 입장에선 외형적으로는 더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본, EU와 같은 15%로 타결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미국은 일본과 지난 22일, EU와는 27일 15%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미국의 약속한 조건도 일본, EU와 비슷한데요. 우리는 3,500억 달러, 약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에 1,000억 달러, 약 139조 원 규모 LNG 수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764조 원 규모 투자가, EU는 6천억 달러, 833조 원 투자에 7,500억 달러, 1,042조 원 규모의 LNG 구매가 합의 조건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펀드 투자금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받아든 금액을 타국과 비교했을 때 그 득실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점이나 미국이 소유 통제하며 트럼프가 지정한 곳에 투자하는 점은 일본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미 투자 규모입니다. 금액은 일본이 많지만 경제 규모, GDP 대비로 보면 우리가 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일본이 13.6%인데 반해 우리는 18.7%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LNG 구매 1,000억 달러를 더하면 GDP 대비 24%까지 치솟습니다. 물론 세세한 투자 내역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 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 겁니다. 또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가 한미 FTA로 관세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0%가 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이 돈을 전부 현금으로 조달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어떻게 만들게 될 것인지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투자금 3,500억 달러면 액수만 따졌을 때 당초 미국이 주장했던 4천억 달러에 꽤 근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강한 요구에 2천억 달러까지 높여서 투자를 제한한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최종 타결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이보다도 대폭 올랐습니다. 구성을 보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구성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선박건조와 유지보수,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에 투자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2천억 달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펀드 구조와는 다를 것이라면서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대출, 직접 투자 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미 상무부 장관이 펀드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네, 김 실장은 재투자 개념일 것으로 이해한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아직 누가 얼마를 어디에 투자할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설명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협상의 결과가 어떨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우려에서 탈출한 건 역시 자동차입니다. 25%로 예고됐던 관세가 일본과 같은 15%로 내려갔죠. 여기에 앞서 보신 것처럼 조선업과 관련해서도 펀드를 통해 대규모 협력이 예상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자동차가 특히 한숨을 돌렸는데 다만 15%가 좀 아쉽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차 아반떼의 판매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관세 25%가 적용된 만큼 가격을 올리면 현지 판매가가 27,600달러를 넘지만 15%일 경우 25,000달러 선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단순 비교로 경쟁 차종인 도요타 코롤라보다 230달러 정도의 가격 경쟁력은 확보하는 셈입니다. 다만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관세율이 같은 게 최선의 결과라고 보기엔 다소 어렵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 12.5%를 주장했지만 15%로 확정됐다면서 더 낮추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로 한국은 자동차 관세가 없었고 일본은 2.5% 관세가 있었던 만큼 우리 입장에선 없던 관세가 15% 붙은 셈이고 일본은 이보다 낮은 12.5%포인트가 오른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나머지 LNG 수입과 조선업 협력도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1,000억 달러 상당의 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먼저 원했던 조선업 협력이 관세 협상 타결의 주요 포인트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조선업 협력 방안,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는데요. 고윤철 경제부 총리는 브리핑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관세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특히나 많은 관심을 받았던 농산물은 결국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뜨거운 감자였던 정밀지도 역시 일단은 지켰습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농산물 관련 협상 결과를 먼저 전해주시죠.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도 미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기관세 장벽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뤄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또 우려가 컸었던 고정밀 지도 데이터도 일단은 지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고정밀 지도에 대한 추가 양보는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미국 측이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좁은 골목까지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면 군사 보안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해외의 기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 양 정상의 회담도 진행됩니다. 2주 뒤에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전망인데 이 내용은 대통령실 연기를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한미 간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양국은 2주 내로 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통상 8월에는 미국 의회가 휴회하면서 대외 정치 활동이나 외교 활동도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이와 무관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자리에선 이번 관세 협상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 호의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민간입니다. 네, 관세 협상에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들도 남아 있죠. 네, 축적 1대 5천 이하 정밀지도 국외 반출 여부와 관련해선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밀지도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위성사진에 표시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을 불러 처리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도 반출 방어를 계속 우리가 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번 협상에 미국산 무기 구매나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나 무기 구매 등 안보 관련 사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에서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네, 관세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른 경제계 소식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반도체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이에 최근 며칠간 크게 올랐던 주가도 오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7만 1,000원 선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자세한 삼성전자 실적 상황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2분기 실적 어땠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76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2% 크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4조 5천억 원으로 0.7%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영업이익이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1조 원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2023년 4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재고평가 충당금, 즉 쌓여있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HBM에서 크게 부진한 게 주된 요인입니다. 또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 매출은 43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2% 늘어난 수준인데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부문에선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견조한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생활 가전은 에어컨 판매 호조와 고부가 가치 가전제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만 나빴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실적 반등을 꾀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AI와 로봇 산업 중심의 성장세로 IT 시황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업계에서도 메모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 회복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D램의 경우 HBM, 고용량 DDR5 등으로 AI 서버용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운드리는 GAA 2나노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신제품 양산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과 주력 제품인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 확대에 힘쓰고 생활가전은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지난해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높았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연금저축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은 전년 4.6%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습니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보험 2.6%, 연금저축신탁 5.6%, 연금저축펀드가 7.6% 순이었는데요.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5.9%인 퇴직연금 IRP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는 실적 배당 상품에 적립금을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이 IRP와 다르게 연금저축펀드는 100%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17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8천억 원 6.4% 증가했는데 연금저축펀드는 2년 연속 30%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건 20살이 안 되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41만 8천 명 증가한 총 764만 2천 명인데요. 이 중 20세 미만 가입자는 전체의 1.1%인 8만 8천 명에 불과했지만 전년 5만 3천 명 대비 66%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부모가 자녀의 투자 교육과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대신 가입한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연금저축을 증여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지난해 연금저축 수령을 시작한 계좌는 190만 2천 좌로 집계됐는데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연 295만 원으로 전년에 297만 원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많은 온라인 쇼핑 관련 업체들이 자체적인 페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죠. 이런 종류의 업종을 전자금융업이라 부르는데 이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돈을 판매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지난해 TMF와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28개 회사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정금업 등록 수요는 지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과 캐치테이블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처럼 공공기관까지 소비자들의 전자지급 거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영향입니다. 소규모 업자는 자본금 3억 원으로도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TMF 사태 이후 시급해진 소비자 보호 책임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미정산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1억 정도를 못 받았거든요, TMF에서요. 죽을 맛인 거죠. 예. 미리 포기한 업체들도 있고요. 포기하려고 마음먹는 업체도 있고요. 이 영업 자체를. 판매자가 돈을 받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정금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금은 외부 관리하게 되며 별도로 유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갖춰야 하는 자본금 기준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자기 자본과 유동성 비율과 같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금융위가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의결로 정산대금 금액 100%를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했고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피지업자 등의 자본요금도 기존에 10억이었는데 20억 원으로 상향했고 소비자의 보호와 지급결제 안정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